안녕하세요. 밖에 눈이 많이 와 있는데 조심히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으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응? 우리 친구는? 물론 당연히 이건희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겠지? 박수 쳐, 박수. 자, 오늘은 또 우리 세미 팀장님께서 유쾌한 강의, 수험생들에게 쾌유되는 강의에다 써놨네. 또 화내지 말라고. 벌써 내가 화낸 건 아니야. 자, 오늘은 공부를 또 시작해 보십시다. 어디 가고 있느냐면 법률행위 가고 있는데,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40쪽. 빨리 펴, 40쪽을. 이거 맨 요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쪽 봤더니 맨 좌측에 보니까 공사의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크게 읽어본다. 제목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요 계약의 목적 거기 써 있잖아. 응? 그러면 전부 우리 매매계약을 배우는데 갑과 을 사이에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매매계약서를. 그럼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이 계약서 내용을 목적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갑이 술 먹고 했으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 그 얘기야. 지금 술 먹고 했으면. 그러니까 다 계약서 안 써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민법은 여기서 술 먹고 안 썼으면 소용없지.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다룰 때 유효 무효를 판단할 때는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여기 1단계 다음에 2단계 다음에 3단계 그리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유효라 그 말이야. 쭉 돌아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도 있고 행위 능력도 있고 확과 좋다 해서 적법인데 여기는 적법. 그리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확정 유효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무효가 돼버려. 아니면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지?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범위를 줄여서 계약서 내용만 공부해 보겠다는 거야. 계약서 내용. 그래서 계약서 내용이 요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요거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는 별로 문제 안 되니까 얼른 밑줄을 한번 긋고 가면 돼. 그래서 교재에 거기에 40페이지 2번 봤더니 목적의 확정 나오죠? 그러면 여기 매매는 여기 봐. 매매는 토지 들어가고요. 이렇게 대금이 들어가. 가격.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매매 대금은 계약 체결을 할 때 꼭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다 계약서에 이렇게 써놨어. 토지 넘겨주는 날 시가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해. 2번에 양가로 2번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대금을 얼마인지 꼭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여 있지. 그런 거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가 대금은 안 썼는데 여기 봐봐. 대금 해봐. 대금 이렇게 하고 뭐라고 썼냐면 토지 넘겨줄 때 넘겨주는 날 객관적 시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썼잖아. 이렇게. 그러면 넘겨주는 날 객관적 시가를 물어보니까 얼마인 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확정.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매매 대금은 꼭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면 돼. 정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됐지? 여기는 더 할 거 없어. 두 번째는 이행이 가능해야 돼. 여기 봐. 이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매도인은 토지 넘겨주기로 했고 매수인은 대금 주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날, 계약은 우리는 항상 11월 11일 날 한 거야. 근데 계약 체결 전날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수용되었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수용되었는데도 모르고 한다고. 그러면 그 전날 밤 토지가 수용되었거나 건물인 경우는 만약에 건물 매매 계약 했다면 전날 밤 지진으로 멸실되었어, 지진으로. 그런데도 지진으로 멸실된 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다, 그 말이야. 여기서 또,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 그러면 이 계약은 계약 체결한 날, 전날 밤 건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었으므로 계약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했어도 이행이 가능하지 않잖아. 이런 걸 불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1페이지를 봐. 오른쪽에 메모하지 말고 내가 쓰시오 한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 불능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이해하면 돼. 계약 체결 할 때부터 불능이면 원시 불능. 계약 체결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을 체결 이 시점에서 건물이 멸실되거나 토지의 경우 수용되면 후발 불능이지. 그러겠지? 그럼 여기서 다 봐. 나 보라고. 계약이 유효이냐 아니면 무효이냐를 결정하는 시기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 딱 계약 체결 시에 유효 무효를 판단하므로 여기서 이제 가능만 놓고 보자고. 계약 체결 이행이 계약 체결할 때는 재산권 이전하는 게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지? 그러면 여기서 이행이 가능했으면 가능 불가능만 놓고 본다면 유효 아니야. 근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우리 민법은 절대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법이 될 수가 없어. 이해해야 돼. 그리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무효가 다시 유효가 되는 것은 절대 없어. 그래서 이 불능을 후발 불능이라고 하는데 후불은 약해서 그러자고 후불은 무효가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만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방가로 2번을 찾아와. 후발 불능 나오지? 거기다가 메모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듣고 거기다가 방가로 2번 후발 불능에다가 이렇게 메모해요. 후발 불능에다가 후발 불능은 유효이다. 그 표현도 적절치 못해. 그래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후발 불능에다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는 불능은 원시불능이다 그런 말이야. 원시불능. 처음부터 불능이면 계약 체결 시에 이행이 불가능했지. 그래서 거기다가 자 이제 위에 올라가서 방가로 1번 원시적 불능의 동그라미 2번을 봐. 이제 밑줄고 우리는 여기 봐. 민법 총칙은 무효사유만 배워. 무효사유. 그러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2번에 원시적 전부불능의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여기다 하나만 밑줄고 가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자, 불능에도 원시적 불능도 있고 후발적 불능도 있는데 불능에도 자 이렇게 있다는 거야. 불능에도 그냥 이어시면 원시적 불능도 있고 후발적 불능도 있는데 목적에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졌을 때 후발 불능에서는 그 계약이 무효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고 가자는 거야. 이번 달에는. 그러면 원시 불능에도 전부 불능도 있고 일부 불능 있지? 그럼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고 그것도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도 여기서 유상계약이라는 게 있어. 유상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상계약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유상계약. 매매가 유상계약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말 잘 듣고 쓰려고 말어. 아까 쓰시오 하는 것만 쓰라니까. 그리고 집에서 한번 읽어봐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 책에 원시적
전보불능은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지? 이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었으면 이제 무효의 효력을 또 다시, 그럼 무효였을 때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 그것은 미루고 가자는 것이야, 이게. 이번 시간에는 그냥 무효 사유만 배우는 것이야. 무효 사유만. 그래서 자, 원시적 전보불능은 무효. 후발불능은 요거 지금은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제 계약법 가서 공부해. 그래서 후발불능에 이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놔두고 우리는 여기서 유효, 무효만 배우고 가자는 것이야. 그래서 후발불능은 무효다, 무효는 안 된다. 그 정도 아시면 돼. 끝, 여기서. 그래서 41페이지는 그거 두 개만 알면 돼. 민법은 내 얘기 잘 들어. 민법 총칙에서는 무효 사유만 배운다.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무효 사유만 배운다. 그 무효 사유가 어디서 생기는가? 무효 사유가 지금 어디서 생기는가? 여기서 생긴다는 거, 무효 사유가. 그래서 가능, 불가능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 가능, 불가능해서 원시적 전보불능은 무효. 후발불능은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겼더니 41페이지에 적법 나오지? 여기 이제 어디 가냐면 강행법규다, 이제 임의법규다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제 적법을 배우는데 법에는 자, 법에는 이제 목적이 적법해야 돼. 그런데 법에는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돼. 한번 읽어본다. 강행법규, 임의법규. 여러분들 책에 그 41페이지 봤더니 목적의 적법의 강행규정, 임의규정 나오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행이 중요해. 강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강행은 강제적으로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법규다, 그 말이야, 이게. 임의법규는. 그래서 임의법규에다 밑줄 그으시고, 임의규정에다가 특약이 우선하는 규정, 특약, 이렇게 임의법규 밑줄 긋고, 특약이 우선한다, 이렇게만 써버려. 그 법조문 안 지키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버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민법의 법규가 이제 우리 민법에는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눠져. 그럼 그것이 강행법규라면 그 법규는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지켜야 되지. 근데 세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공법 있죠? 공법은 다 강행법규야.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 양도소득세가 20%다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20%다 했는데 둘이 우리는 10%씩만 갖다 바치자. 아니,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왜 10% 내? 그랬더니 나하고 둘이 10% 내기로 약속했구만. 팍씨. 강행법규는 지켜야 되고 절대 두 사람이 약속으로 법규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을 강행법규다 하시면 돼요. 따라서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의 의미는 강행법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 배우는 거예요. 강행법규를 의미한다. 이렇게. 아셨어? 그래서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가 돼버려. 강행법규에 반하면 무효. 그 다음에 임의법규에 반하면 유효. 이렇게 돼버려. 그럼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서 42페이지에 2번에 효력규정, 단속규정 있지? 거기 왼쪽에 메모해. 왼쪽에. 효력규정, 단속규정에 왼쪽에다가 별표 넣으시고, 공법은, 공법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공법은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이나 이 공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지금 배우는 게 사법을 배우고 있어. 우리가 사법. 근데 공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이므로 전부 공법은 무슨 법규겠어? 강제로 지켜야 돼. 공법은 전부 무슨 법규요? 강행법규. 세법, 중개사법 다 강행법규예요. 그러면 임의법규는 민법밖에 없어.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배우는 중개사법, 세법, 등기법, 공법 다 강행법규라고.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민법은 대부분 계약자의 원칙이나 사적 자체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임의법규야, 민법은. 그래서 민법을 나중에 공부할 때는
강행복귀 몇 개 있었지? 그거 외우라고 그래. 아주 드물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임대차에서나 강행복귀라는 게 조금 나오고, 이따가 배울 착오는 임의규정이다. 앞으로 강행복귀라는 말을 안 하면 다 임의복귀야,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민법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아시면 돼. 근데 우리는 민법은 사법인데 사법을 배운다고, 공법을 배운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법은. 근데 공법 중에서, 부동산 공법 중에서 있지, 사인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하잖아?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그 법규, 지금 공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공법의 법규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야. 두 가지. 하나는 효력 규정과 이렇게 외모, 단속 규정 이렇게 써보셔. 따라서 민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구별하지 않아. 민법은 공법만 이렇게 구별한다는 것이야. 공법만.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나오지? 그래서 효력 규정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메모에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 그러니까 왜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고 하는 나오는 근거가 지금 요거 배운다는 거야. 공법. 우리는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이 공법을 배울까? 그렇게 되지? 근데 당사자의 행위가 공법의 규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매매를 배우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배워. 즉 공법의 규율을 받는 매매를 지금 배운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 공법의 규정이 효력 규정이 있는데, 효력 규정은 우리는 유효 무효만 배운다고 그러지 지금. 그래서 위반시 무효가 돼버려. 위반시. 그럼 단속 규정은 위반시 무효가 되겠어, 유효가 되겠어? 유효는 해고, 유효는 유효로 해놓고 처벌만 받으면 돼. 단속 규정은. 그래서 위반시 유효다 이렇게 마시면 돼. 위반시 유효. 자, 강행복규라도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는 강행복규는 공법을 지금 배운다 그 말이야. 근데 공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를 배워. 공법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아시겠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우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효력 규정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책에 양가로 1번 봤더니 2번에 양가로 1번에 효력 규정 나오잖아? 그럼 그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써놓으면 오른쪽에다가 효력 규정에다가, 오른쪽에 메모. 부동산 처분시. 효력 규정에다 메모하고, 부동산 처분 시 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규정. 부동산 처분 시 관청에 허가를 요하는 규정.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매매만 배운다고 그랬지? 그래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사인의 행위를 허락하는 것을 허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허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국가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허가 그러면 관청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허가 없이 부동산 처분했지? 그럼 그게 무효가 돼버려. 허가 없이 부동산 처분. 이렇게 외우고만 하나만 외우면 돼. 자, 한번 외워본다. 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 그건 무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2개만 알면 돼. 2개. 단속 규정 오른쪽에 메모해버려. 부동산 전매 금지 규정.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면 되네. 전매 이렇게 나오면 전매를 해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허가를 얻고 전매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런 말 없이 전매해서는 안 된다.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2년 내에 다시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전매 금지.
토지를 판 사람은, 부동산을 판 사람은 등기해서 팔아야 되는데 등기 없이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미등기 전매라는 거다. 그래서 전매 금지 규정이 단속 규정이니까 전매만 나오면 그 행위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유효 이렇게 해버리면 전매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이, 우리는 허가는 동산 매매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 시험은 동산과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허가 했어. 허가 없이 동산 매매는, 여기는 안 써도 돼? 그냥 내가 쓰면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쓰시오면 쓰라니까. 우리 과거에 허가 없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이런 게 시험 나온 적이 있었어. 그 옛날에는. 허가 없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파는 행위, 허가 없이 숙박업을 하는 행위, 이런 게 있었다고. 허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유효, 무효가 아니고, 허가 없이 동사는 싸디 싼 거잖아. 그런 건 단속 규정이야. 유효야, 이거 허가 없이라도. 근데 허가 없이 지금 우리는 뭐 공부하고 있어? 부동산 매매, 그럼 무효해버려. 이제 따라서 해본다. 허가 없이 농산물 판매, 허가 없이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그런 거 유효겠어 무효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허가 없이 동산 매매는 유효. 그건 단속 규정이야. 밑으로 내려가서 허가 없이 동산 매매는 단속 규정이니까는 또 쓰지 말고, 여러분들 밑에 책을 읽다 보면 막 난잡하게 있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우리는 부동산만 공부하니까 부동산 처분시 허가를 요하는 규정, 동산 처분시 허가를 요하는 규정이지, 그 동산 처분시 허가를 요하는 규정 밑으로 내려가 버려. 그러나 내가 안 가르쳐 준다고. 그냥 시험 나오는 것만. 자, 우리는 부동산만 관련되어 있는 거 해야 돼. 거기 밑에 보면 저 43페이지 한번 봐. 43페이지에 2번에 1번 봤더니 위에 단속 규정 나오지? 그 판례 단속 규정에 그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 포탈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 있잖아. 그것을 오른쪽에 써놓으면 돼. 1번 오른쪽 끝에다가 날개에다가 여기 1번 날개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미등기 전매 이렇게 쓰라고. 미등기 전매. 1번 오른쪽 끝에 날개에다가 미등기 전매. 자, 여기 그럼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이 있어. 그럼 미등기 전매는 유효다고 무효다고? 유효 단속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2번 봐. 2번 구주택법상 39조 제1항에 전매 금지 규정 나오지? 그것도 오른쪽에 끝에, 여기다 끝에 놓고 여기는 주택 전매 금지 규정이야. 주택 전매 금지. 여기는 두 개가 틀려. 이게 주택 전매, 아파트지. 주택 전매 금지 이렇게 써주면 돼. 따라서 더 알고 싶으면 더 공부하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시험은 합격한다고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5년마다 한 번씩 나와. 지문 하나로. 다음 지문 하나로 다시 오지선다 중에서 5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야. 나오면 여기서 걸려들어. 그래서 여기는 어째서 알아야 되냐면, 미등기 전매는 나중에 물권법에서 중간생략 등기가 한 문제 나와. 중간생략 등기. 거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그때 언급을 할 테니까 주의하시고, 그냥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뭐 주택법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알아서는 안 되고, 전매 금지해서 말 안 듣고 전매했다면 유효다 이렇게 하시면 돼. 들키면, 잡히면 있지? 징역과 집 잡히면 미등기 전매했다가 들키면, 관청에서 잡히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의 제재 조치가 따라간다 그 말이야. 그냥 들켜야 돼, 안 들키면 돼.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유효요, 이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불리한 사람이 가서 고발하지. 고발에 불리하게서. 인간성 안 좋은 사람 있잖아. 인간성 좋아, 안 좋아, 건이는? 안 좋아? 스스로 느끼기에 신랑 못 살게 하시나? 안 했어, 결혼? 자, 이제 정리하자고.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했을 때 이 법은 강행법규 의미, 임의법규 의미. 법은 강행법규.
그러므로 자 되돌아가서 확정돼야 되고 이행이 가능해야 돼. 여기 강자 써놨지? 요 강이 뭘 의미하겠어? 강행법계에 반해서는 안 된다. 적법에서 여기 적은 적인데 이제 앞으로 적법해야 되는데 이 적은 강행법계에 합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끝. 한 장 넘겨봤더니 43페이지 봤더니 밑에 사회적 타당성 나오지? 여기다 써. 이제 리얼 여기서부터 진짜 시험에 여기서부터만 나와. 사회적 타당성에.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 이렇게 쓰라고. 앞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건 그냥 법을 알기 위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시험 범위는 여기야. 타당성. 아시겠어? 자, 그럼 강행법규는 사회질서 유지를 만들어 놓은 법이야. 그래서 사회질서, 즉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효로 만들어 놨고, 강행법규나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와 관계에 있어서 무효로 만들어 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순전히, 여기는 개인적인 문제야. 여기는 목적의 강행법규나 또는 사회적 타당성은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행위가 사회와 관계에 있어서 무효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엄격해야 돼. 여기는. 그러면 이제 밑에는 뭔 얘기냐면, 여기 우리는 매매 배우는데 지난주에 부동산 매매를 배우는데 인신매매 했다면, 매매라도 똑같이 인신매매 했다면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잖아. 그런 걸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 장 넘겨. 한 장 넘기면 44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103조 나오죠?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첫 조문이야. 우리 공인중개사. 거기다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103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별표 5개 오고 첫 조문이야. 첫 조문. 그러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첫 조문도 몰랐어야 쓰겠어. 그래서 그거 정도는 103조부터 시작된다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읽어봤더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거기 용어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조문을 읽었을 때 제일 아는 단어가 한번 봐. 선량한 풍속 우리 모르잖아.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나고, 사회질서 위반 사항을 내용 생각나 안 나? 배웠어? 에이씨. 아, 씨발, 내 중요한 것을 눈에 안 들어버리면 지금 뭐, 내용이 제일 중요하잖아, 목적, 여기서. 내용에다 동그라미 쳐. 이 내용을 못 봐버리면 내가 헛강의 해버린 거 아니야. 내용이 목적이요, 내용이. 아시겠어? 계약서 내용. 그러면 계약서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다. 이렇게 써놨잖아. 목적이, 계약서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써놨잖아, 지금. 아시겠나? 계약서 내용이, 그냥 우리는 밥만 먹으면 계약서 내용 공부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쓴 내용이 법규에 반하면 무효. 계약서에 쓴 내용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했으면 유효. 이렇게 지금 그거 배운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빼버리는 민법은 할 게 없어. 다만 목적을 배우는데 그 목적이 의사표시 헛소리 했으면 그 계약서 내용 무효다. 지금 앞으로 배울 거라고.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계약서 내용을 떠나서는 가치가 없어. 민법은. 계약서에 안 썼다면 착오라는 것도 의미 없다는 거야. 사기 당했는데 계약서 안 썼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약서 내용을 배우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사기당해서 했는지 협박에 의해서 했는지, 지금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사기당해서 인신매매 했대. 그럼 사기를 중시해야 돼? 그냥 타당성을 먼저 고려해야 돼? 우리가 공부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고려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유효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여기를 먼저 고려하면 되돌아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아, 여기 봐라. 인신매매 했는데 미친놈이 인신매매 했어. 술 먹고. 그럼 여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회적 타당성 따지면 되겠어? 그러니까는 매일 먼저 고려해야 돼. 이게 1단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1단계는 우리 시험이 아니라니까, 시험 범위가. 2단계부터 시험 범위야. 근데 2단계라도 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라. 진정한 시험 범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럼 여기 한 남자는 한 여자가 한 남자만 데리고 살아야 돼. 능력 있는 둘은 데리고 살아야 돼. 하나. 그것이 우리 사회 질서에 합당하다 그 말이야. 따라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가 그러지 않는가는 그냥 읽어보면 알아. 네, 여러분들 책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간다. 선량한 풍속 기타 시작. 조문 시작. 자,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알겠지 지금? 여기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대부분 판사들이 결정해 놓고 우리는 그냥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거 없는 거. 근데 읽어봐도 꼭 반사회적 행위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닌 경우 그것만 몇 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거기에 46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미안 45페이지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있지? 거기다 몇 개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사 아닌 경우만 몇 개, 반사인 경우 아닌 경우. 밀수 계약 이런 거 다 반사회적 행위 아닐 거 아니야. 첩계약 이런 거 다 반사회적 행위요. 근데 아닌 경우만 몇 개 오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반가로 2번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찾았지? 거기다 오른쪽에 메모해요. 거기다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메모 조투강강 그 다음에 이렇게 써 그냥 뭔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그 다음에 통신 이렇게만 써. 조투관광 통신은 반사 아니다. 했지? 써놓고 밑에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밑에 1번에 강제집행에 강 동그라미 쳐. 여기 강 하나 나왔네. 강제집행. 응?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탈법 목적으로 명의신탁 나오지? 신 동그라미 쳐. 명의신탁.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 쭉 내려갔더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 나오지? 강박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에 양도소득세 나오지? 양도소득세 회피가 여기 조세포탈이야. 조세포탈. 양도소득세 회피에다가 조세포탈을 써보면 돼. 조세포탈.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7번 봤더니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 목적 나오지? 중요한 말이 어디야? 여러분들이 홀딱 넘어가기 쉬운 단말이 투기잖아. 투기. 투자 동그라미 쳐. 그래서 투기 이건 아니라는 거고 여기 통이 뭐냐면 여기는 통정허위 표시야. 이게 다음 배울 여기 의사표시에서 통정허위 표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통은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도 이렇게 하시면 돼. 응? 그래서 이제 외우면 돼. 다 같이 조투강강 통신은 반사 아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가면 시험 다 맞춰버려. 나머지는 다 알게 돼 있어. 나머지는 조가 뭐요? 조세포탈. 투는 투기 목적. 강은 강제집행 면탈. 그런 말들이 나온다고 꼭.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낱말을 못 찾아버리면 소용없어. 이런 낱말을 읽어보고 못 찾잖아. 그럼 1번 읽었다가 4번 갔다가 답 없네? 한 번 더 읽고 왔다 갔다 하다가 70분 거리에서 떨어져 버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강의할 때 중요한 낱말을 찾아주고 동그라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강은 뭐요? 강박. 통은 통정의 표시.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특별법에서 한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명의신탁만 나오면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이고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은 반사회적 행위 아니요. 아니야 이건 명의신탁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47페이지 가서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나오지? 이제 거기 보면 자 양가로 1번 보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있는 절대적 무효 몇 줄 것이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여러분들 그 토요일에 한번 언급했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다 상대평가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 제도다 절대평가 제도다 이거잖아. 60점 맞으면 다 합격하는 거. 응? 60점 맞으면 누구나 합격시키는 게 절대적이야. 그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이므로 이 의미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야. 이거 60점 맞으면 다 합격하니까. 근데 상대평가는 여러분들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60점 맞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상대평가에 사람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야. 이 말은 뭐냐면 절대적 무효는 두 사람이 여기 봐. 두 사람이 매매했을 때 이 매매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고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아니고 을과 거래한 병이 무효 등기란 걸 모르고 살 수도 있지. 그러면 이 병에 대해서도 항상 이게 무효로 다뤄지는 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이 매매가 무효였을 때 을과 거래한 병에게 이게 유효로 다뤄지는 무효가 있어.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뤄지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이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이고 제3자에게는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무효. 이건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자,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 밑줄. 절대적 무효 밑줄 걷지?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비교해 놓고 상대적 무효 한번 써봐. 비교,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밑줄 긋시고 이렇게 써. 제3자에게는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무효. 이렇게 써보셔. 제3자에게는. 제3자에게는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무효. 그러면 이제 이 무효는 말이에요. 이 무효는 나중에 확정적 무효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져서 절대적 무효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도 있는데 이따가 또 배울 테니까 걱정 말어. 이 상대적 무효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져. 근데 우리가 아까 강행복귀에 반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은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건 다 절대적 무효가 돼버리고 그냥 개인적인 의사표시는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효야 이게. 그냥 사회질서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무효가 되는 그런 무효는 다 상대적 무효가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 목적이나 당사자에서 무효는 이렇게 가. 이렇게. 근데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이렇게 간다. 엄청 쉬운 거예요, 이게. 다시 해. 눈이 또 왜 그렇게 사슴눈이야? 계약에는 3요소 있잖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그래? 근데 목적에서 무효인 경우도 있었지? 그럼 어디로 가? 절대적으로. 당사자에서 무효이면 어디로? 절대적이라니까. 또 못 알아듣네. 의사표시에서 무효면 어디로 가고? 그래, 상대적 이렇게. 그래, 상대적 무효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에서 무효인 경우 이렇게 써버려. 상대적 무효는 어디에서 무효인 경우? 의사표시. 그냥 무효 사유가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꾸 이해해야 돼.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어디로 간다고,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면서 상대적으로 간다 그 말이야. 어디 이제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없어 술 먹고 무효가 됐어. 매매계약? 그럼 술 먹고 갑이 뭔 얘기냐면 이 말이 여러분들이 용어 하나 나오면 그때부터 사슴는 뜨고 어렵지? 그게 어려워. 그게 그런지 알고 해. 갑을 간의 매매가 지금 매매가 우리는 무효인 경우를 지금 배우고 있어. 근데 갑이 술 먹고 매매했다고. 술 먹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인데 을과 거래한 병에게는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병에게는 이게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져. 그냥 병에게도 무효야. 이렇게 병에게는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무효가 효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인데 응? 병에게는 이게 유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병에게도 항상 무효로 다뤄지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무효로 다뤄지고 항상 제3자에게도 항상 무효로 다루면 그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이제 됐지? 그럼 이거 어째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자. 갑이 요것 때문에 그래. 갑이 을과 매매해서 등기해 줬어. 근데 을이 이게 등기가 무효 등기였을 때 우리 배워왔잖아. 무효 등기였을 때 을이 병과 매매해서 등기해주면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니야. 소유권 취득하냐 못하냐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데 응? 이 매매를 하게 된 원인이 갑이 술 먹고 했어. 술 먹고. 그러면 병이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잖아 지금. 그런데 이 술 먹고 한 매매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 아니야. 근데 병이 봤을 때는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몰랐잖아. 맞아? 근데 병에게는 이게 유효인 것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겠지?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병에게도 가차없이 이것도 무효로 다뤄지면 절대적 무효. 근데 사회 질서는 그 사회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 없어. 누구나 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강행법규도 아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 사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적용해야 돼.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이해하셨지?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이 매매가 반사이득 행위야. 반사이득 행위. 그러면 병이 이 매매가 유효인 것으로 믿고 을의 등기가 유효인 것으로 믿고 거래했어도 이게 무효니까 이게 소유권 없지? 절대 권리 취득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제3자도 보호되지 않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 제3자는 보호되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어? 그래서 다음에 배울 테니까 자 교재 한번 보자고 페이지. 저 뒤에 있는데 토요일날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배울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한번 넘겨봐 우선. 무효의 종류의 페이지 저 113페이지를 한번 가봐. 아마 써 있을 거야. 토요일에 오셨던 분들은 113페이지를 한번 봤더니 113페이지에 그 무효의 종류의 1번 봤더니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나오나? 보였어요? 거기다가 절대적 무효는 이제 여기 봐. 누구에게나 무효, 이게 절대적 무효. 이게 써봐.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즉 절대적 무효는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여기는 있겠어 없겠어? 대항한다 그 말이 주장한다 그런 뜻이야. 대항할 수 있다. 누구나 다 무효니까.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써봐. 상대적 무효는. 여러분들 처음 용어니까 어려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것이 상대적 무효야. 근데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나오겠지. 근데 상대적 무효는 아직 안 배웠지? 이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상대적 무효로 가. 여기서 무효이면 상대적 무효. 어디? 목적에서 무효이면 어디로? 절대적. 의사표시에서 당사자에서 무효이면 이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쉬워 이렇게. 아셨지? 자,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47페이지 넘어가 봐. 47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번 읽어보면 1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슨 무효이므로?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야. 추인해도. 그 다음에 무효는 효력이 안 생기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 이행하기 전이면 무효는.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746조 이게 중요한 건데 자, 한번 읽어본다. 제목을 한번 읽어봐. 자, 제목 한번 읽어보면 불법 원인급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봐. 밀수 원력 아니 746페이지 가지 말고 밑에 조문 있잖아. 내가 페이지 가시오 하지 말고 페이지하고 조문하고 달라. 한번 밑에 조문 읽어보자. 제목 시작. 크게 시작.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봐. 나 봐. 밀수하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려준 것은 괜찮아. 받을 수 있지. 근데 밀수 자금으로 빌려줘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받아내지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원인으로 재산권을 넘겨주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반환받지 못한다.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시작. 이 불법 원인급여는 모든 무효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만 적용돼.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강행법규에 반한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이 안 돼. 여기는.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는 딱 여기만 적용된다 하셔야 돼. 그럼 여기서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했을 때는 불법 원인급여 적용이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 표시가 있어. 차고. 통정허위 표시한 사람은 불법 원인급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여기 하나만 여기만 적용되니까 이거 꼭 외워놔야 돼. 지금 우리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동그라미 1번 봐.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첩에게 귀속이 되어버리므로 첩에게 증여한 사람은 아파트 내놓으라고 할 수 없고 또 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는 선의하게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첩의 것 되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거기서 또 헷갈리면 안 돼.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증여해서 이렇게 등기해주면 첩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하는 약속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니까 무효요. 그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지 말아야지. 근데 주었다면 되돌려받지 못한다 그 말이야.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너무나 오래 강요하도록 하지 말고 빨리 이해해버려. 다시 해. 첩에게 아파트 주기로 했으면 이거 증여는 무효니까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주지 말아야지, 무효니까. 응? 근데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안 주었으면 시험이 안 나와. 주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면 주어버렸다면 갑은 내놓으라고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말이야.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니까. 노름판에서 노름에 쓰도록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받지 못한다 생각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첩이 병에게 팔았어 이렇게. 응? 그럼 이 첩이 자기 것 주었어, 갑의 것 주었어?
자기 거 줬잖아. 갑이 반환 청구 못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은 갑이 첩에게 주었다는 거 알고 사든 말든 상관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첩에게 되니까. 설득됐지? 그 내용에 밑줄 그으셔. 거기다가 따라서 첩계약의 대가로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아파트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첩에게 귀속하므로 증여자는 첩에게 내놓으라고 할 수 없고, 첩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는 선의 악이 할 것 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선의는 모른다 그런 뜻이야.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런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하셔? 그래서 반사이득 행위 배웠어. 자, 반사이득 행위를 한 사람은 첫째,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가 된 경우 반사이득이 한 사람은 원상회복을 내놓으셔. 원상회복을 청구한다고 못 한다고? 못해. 내가 돌려준 돈 원상으로 되돌려놓으셔. 못 한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한다고 못 한다고? 응?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절대적 무효라고 했더니 절대적이다 그러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다음에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그래, 첩에게 아파트 준 사람은 되돌려 받지 못하요. 세 가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쭉 공부했더니 반사이득 행위냐 아니냐 해서 반사의 행위 아닌 경우 아까 6개 외웠지? 그것만 외워. 조투관광, 통신. 이거 꼭 외우시고, 이제 반사이득 행위 중에 2개 있는데 이제 이따 시험 이따가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에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무효를 배울 텐데, 이제 무효의 효력에 제3자가 보호되냐 안 되냐와 관련하여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어디에서 무효 사유인 경우? 의사표시에서 다 절대적 무효로 간다는 거지.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냐 못 하냐. 반사이득 행위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없다. 자, 여러분, 반청 없다. 그 말이 뭔 얘기인지 약속하자고. 그게 첩에게 아파트 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반청 없다 이렇게 외우자고. 이렇게 이해하셨어? 쉬었다 갑시다.